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중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아니라 동결 혹은 최악의 경우 인상. 그러니까 과거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했던 게 3차례 정도가 있는데, 그때 모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미 국채가 최근에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안으로 한국 국채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고 이미 패배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선 돌리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일으켜서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한 좀 관심도를 낮추고,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그리고 글로벌리 사모 대출에 대한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했냐라고 보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모든 이야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니스코프로 확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자, 채권 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자세한 진단과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바쁘실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채권 시장 지난주 어땠나요? 사실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120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금리도 좀 상승 압력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가 왜 상승하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미국의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중앙은행들의 이 통화 정책의 목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가 목표가 2% 타겟을 딱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중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아니라 동결 혹은 최악의 경우 인상 까지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물가에 대응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주식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시장을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좀 뒤로 하는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 3년물 국채가 20bp 가량 이제 오르면서 이제 패닉장이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그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어제 장중에 100달러를 넘어가다 보니까는 한국은행도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했던 게 2008년, 2011년, 2020년 이렇게 좀 3차례 정도가 있는데, 그때 모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에 장중에 국제유가 100달러가 넘어갔을 때 시장에서도 연내 2번까지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좀 약간 이제 패닉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년 금리 같은 경우가 장중에 20bp, 그러니까 0.2%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금리가 높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도 장중에 이제 좀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금
금리도 올라가겠지만은 결국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저희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만히 있겠지만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인 충격,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3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고 금리, 현재 시장 금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하는 정책보다 되게 과도하게 높다라는 이런 좀 시그널을 시장에 시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한 1,0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에서 불편하고 이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다양한 이슈들에 좀 직면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사실 1,500원 선을 설마 돌파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런 그 흐름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 지금 현재는 뭐 1,470원대 언저리에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00원 선을 한번 터치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1,600원 선까지도 뚫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을 돌파해서 이게 이제 뭐 종가 혹은 이제 좀 1,500원 이상에서 계속 버틴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레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1,600원 선을 좀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1,600원을 좀 향하여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에 따라서 뭐 외환 당국,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이란 전쟁에 따른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전부터 사실은 한국의 환율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한국은행이 계속 환율에 대응을 하면서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1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좀 매파적인 동결했지만은 환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보여줬고 정부에서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조치들을 실행을 해서 내려놨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전쟁의 사태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행이라던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구두 개입이 됐던 혹은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다양한 투자 측면에 있어서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환율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 채권 시장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제품들을 다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를 할 때는 원화로 소비를 하지만은 저희가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는 달러로 사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이 1달러인데 저희가 환율 1,000원일 때 사오는 것과 1,500원일 때 사오는 것들은 저희가 지불하는 가격이 달라요. 1달러에 사오면은 1달러에 1,000원에 사오면은 저희가 1,000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겠지만은 1,500원에 사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마진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 1,500원 이상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채권에 살 때는 원화를 가지고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이런 변동은 영향이 크게 영향이 전혀 없네요. 없는 상황인 건데, 외국인 투자들은 대부분 미 달러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 손실을 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포지션을 좀 줄여나가면서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23년 이렇게 좀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이제 올라갔던 사례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은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 그러니까 즉 원화가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채권 선물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매도하는 압력들을 보이고 있어서 원화 약세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 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아무래도 그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원화가 약세를 계속 보인다면 이제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한국 국채를 최근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 그만큼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투자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측면이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좀 글로벌 안전자산의 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대외적으로 아니면 대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됐든 금융시장에 이렇게 불안이 높아질 때 보통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안전자산을 찾고, 그렇게 안전자산을 찾을 때 딱 떠오르는 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 두 번째가 미 국채입니다. 근데 이게 미 국채가 최근에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부터 좀 전 세계적으로 미 국채의 보유량을 줄이자라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가깝게 시계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좀 이제 그랬죠. 차지하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덴마크령 나라 이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덴마크 뭐 국부펀드라는 연기금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자, 전량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 세계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간 오랜 기간 지속해왔던 미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재정적인 상황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금은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당연하게 선택을 했던 미 국채가 빠집니다, 옵션에서.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안으로 한국 국채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긍정적이게도 우리나라의 등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입니다. AA로 이제 미국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뭐 이게 지금 당장에는 좀 좋지는 않지만은 매수한다라고 봤을 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는 내려가겠네. 그럼 내려가게 되면은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들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살 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두 번째로 좀 윅비라고 해서요, 전 세계 국채 채권 지수인데 이게 다음 달부터 편입이 시작이 됩니다. 윅비 편입이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 네네. 사실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 한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윅비 WGBI를 추종하는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2.5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2.5조 상당히 큰 규모네요. 네, 2.5조 네. 달러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실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얼마나 너무 큰지. 커서. 네. 네. 근데 이제 뭐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GDP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은 1.6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GDP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자금이 이 규모네요. 윅비 펀드를 네. 추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2.5조 달러의 자금들이 사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원화로 봤을 때 이제 최대한 80조 정도까지도 4월부터 11월까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한 1,0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80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8%가 단기간에 들어오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네. 매수 우위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국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체 자산을 찾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등급 대비 메리트가 있네. 금리 레벨에 대한 메리트가 있네. 근데 4월부터 WGBI 자금 들어오잖아. 수급적으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싱가포르 이런 투자자들, 그러니까 싱가포르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시아 자금, 글로벌리 그렇죠. 아시아 자금을 운용하는 네, 기관들이 금융허브니까. 네,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싱가포르에서 한국 채권을 관심이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엄격히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집행하려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국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달러를 달러가 그죠? 달러를 유입이 되는 팔고 거니까? 원화를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던 것들이 뭐 국민연금 그리고 뭐 개인 서학개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궁극적으로 환율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어줄 이벤트 윅비 반영을 저희가 다음 달에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미국 국채 대신 대안책을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 말고도 뭐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일본을 투자하기는 게 좀 꺼림칙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보다 뭐 등급은 좀 낮지만은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예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분명히 있는데 일본에 투자하는 게 좀 꺼림칙한 이유가 BOJ의 지금 통화 정책 방향성입니다. 스탠스가. 네. 네. 그러니까 BOJ가 다른 나라들 다 인상을 할 때 동결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나라들은 인상이 끝났는데 이제 인상을 하고 있고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본 국채의 이런 유통, 거래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일본 국채를 샀을 때 결국에는 손실을 보냐, 이익을 보냐라고 했을 때 지금 BOJ의 스탠스, 일본 중앙은행 스탠스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일본은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를 좀 봤을 때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받는 게 호주가 있을 것 같은데 호주도 이제 트리플 A로 등급이 굉장히 우수합니다만 호주는 국채 발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싶어도 네, 살 수 있는 살 수가 물량이 없네요. 있어야 네. 되는 건데 그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한국에 대해 이제 시선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호주, 뭐 물론 매력적인 다른 투자처들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이제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과 미국 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미국 국채를 살펴보면 굉장히 또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이제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은 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했고 이게 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투자에 반영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고용지표 부진 그리고 유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완전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말씀 주신 고용 부진과 유가 상승에 따라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저희가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경기가 부진한 이런 상황들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해서 점점 그 가능성이 높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이게 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서 인상을 네. 해야 되는데 고용은 부진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 하나의 통화 정책의 방향은 인상, 하나의 통화 정책의 방향은 인하.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럴 때 연준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1970년대 그리고 2021년에 물가가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용 부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던 것들은 저는 전쟁에 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들 거론되는 것들이 누가 승리하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엔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죠.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네. 돈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물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무기도 사올 수 있고 무기도 생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란보다는 훨씬 경제 규모라든가 군사력이 훨씬 크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추정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하루마다 미국이 지출하는 재정 규모가 7억에서 10억 달러 규모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매일입니다. 매일. 네, 매일 7억에서 네. 10억 달러가 이제 지출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추가 이제 전쟁 비용을 요구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미국도 아시겠지만은 재정 적자 국가인 상황이고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정 적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었는데 베트남 전쟁 참전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상황은 흑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참전했다가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전쟁이 11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에 대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플러스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은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4%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좀 반영을 하면서 장기물 금리, 30년 금리 같은 경우가 좀 반등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다라는 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 좀 이제 시계를 돌아가서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런 좀 기사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물 금리는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다라는 것들은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못해. 그런데 기준금리가 못하다 보니까는 경기는 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 점점 부담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1960년대부터 미국 금리 3년과 10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역전되고 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6개월에서 1년 뒤에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그러니까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역전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이런 좀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에 주목을 하고 어떤 경기에 대한 시그널을 좀 포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 특히나 지표들로 인해서 이제 우려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이에 따라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지표 보고 위원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미국의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은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는 뭐 10명이 소비하는 것과 100명이 소비하는 거는 똑같은 소비량이라고 하더라도 소비하는 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슈퍼마켓이 있다라고 하면은 10명이 있을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100명이 있으면 10개가 필요한 거고, 그럼 한 개의 슈퍼마켓이 있는 것보다 10개의 슈퍼마켓이 있는 게 고용 창출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그렇죠. 많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반이민 정책에 굉장히 강하게 드랍을 걸다 보니까는 일단 인구수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라고 좀 하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이 계속 바꾸죠. 말이 바꾸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건데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측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 부과하겠다. 그럼 이제 15%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 뭐 결과 영향들을 다 전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이 바꾸죠. 10%, 5%. 그러니까 그렇죠. 전망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관세율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해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AI에 따라서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다 맞습니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지난 2월 고용지표에서 좀 확인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언제 내가 대체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안고 싶어요. 네. 사실 거의 다 네.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저희 입장에서 AI의 이런 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가면서 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여기 도태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일자리 잃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런 변화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좀 고용 상황을 보면은 해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번 2월 고용지표에서 나왔는데 좀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현재와 같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걱정은 뒤로 잠시 내려놓고 고용에 대응하면서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1월 말에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하다 보니까는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는 걱정하지 말고 고용만 바라보면서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데, 지금은 고용은 안 좋게 나오는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유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될까요?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가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970년대를 사례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아. 근데 경기는 되게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문제가 금리 인하니까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집니다. 너무나 더 우려가 되는 네.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군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고용과 물가 어느 걸 대응하냐라는 선택지에서 물가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이 물가를 안정화시켜야지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두 개의 양립된 상황일 때는 결국에는 물가를 더 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크게 그리고 제일 눈에 띄게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한국은행에 한국은행 실제로 실제로 들어가면? 걸어 네. 들어갔을 때 뭐냐면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네. 물가가 안정돼야 다른 게 다 안정된다라고 보는 거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충이 됐을 때 어느 걸 제일 중점적으로 둘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은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중앙들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오래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 기간에 따라서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는 그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전쟁의 전개 양상 그리고 장기와 유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느냐 아니면은 다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점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올해 11월 달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간 네. 선거.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임기인데 4년의 중간, 딱 2년마다 이제 의회를 새로 뽑는 중간 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이 좀 패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전부터 좀 패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배팅 업체인 폴리마켓을 보시면은 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90%, 바꿔서 말하면은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 10%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 결정을 한 시점도 공교롭게도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일주일 이후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그 기간 안에 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좀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했던 관세에 대한 이 생각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부흥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판결한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고 이미 패배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선 돌리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일으켜서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한 좀 관심도를 낮추고 그리고 보수당 보수를 집결시키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전쟁을 좀 벌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게 유가가 상승하면은 소비자들은 더 체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맞아요. 대부분 미국 보시면 다 차 끌고 다니잖아요. 네. 차는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 있지만은 여전히 다 휘발유, 경유를 쓰고 있고 내가 3불에 집어넣었던 게 일주일 뒤에 갔다 6불에 집어넣으면은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국 중간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것들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과 미국의 이 마찰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들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빨리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무기가 무제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한정된 무기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초반에 강하게 부딪힌다라는 것들은 한정된 무기의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무기가 별로 없고 그거에 따라서 전쟁이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4, 5주 정도의 이제 전쟁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양측의 무기, 특히 이제 이란 쪽의 무기의 재고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발사했던 미사일 횟수 대비해서 네, 이제 그 발사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90% 이제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수를 두고 이란 전쟁을 벌인 거라면 뭐 마치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이 터졌을 때 뭐 스캔들을 터뜨려서 네.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로 이제 이란 전쟁을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전쟁을 빨리 못 끝내게 되면은 이제 중간 선거에서 더 이제 불리하게 패배하는. 작용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들 가운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또 하나 터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블루아웃 쇼크의 블랙록까지 일부 사모펀드에 대한 환매 제한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모펀드에 환매 제한을 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돈을 바로 뺄 수 없게끔 이제 막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에 나선 점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좀 무리해서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포인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이란과의 전쟁과도 좀 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란 네. 전쟁까지? 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그리고 글로벌리 사모대출에 대한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했냐라고 보면은 이 사모대출 블루아울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들이 뭐 올해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와 작년에 미국 주식의 좀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AI네 반도체네 이러면은 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뭐 작년 특히 연말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것들이 그 중에 누가 1등이냐,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패배자가 되냐,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냐를 좀 찾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주가의 가격의 방향을 좀 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모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다 같이 오를 때는 사실은 사모대출 시장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오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누가 루저고 누가 위너야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루저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사모대출에 투자했던 투자들 입장에서 환매를 하고 싶은 건데 문제가 이제 사모대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팔 수는 있지만은 사모대출하는 것들은 보통 5년에서 7년 이렇게 좀 이제 만기가 바로바로 유동성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중도 환매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블루아울 입장에서는 환매를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사실은 주가의 영향은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면 상관없지만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가 대출해줬던 이런 회사들,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투자금에 대한 훼손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뭐 사모대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금리가 쉽사리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대출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대출 이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좀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이 사실은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그 물밑으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우려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만약에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뭐 2022년, 2023년부터 해서 기관 투자들 전유물로 여겨졌던 채권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 연준이라던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채권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좀 채권 투자를 집행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가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조금 비중을 비워 나가시는 게 적절한 채권의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로 접근하는 건 좀 지금은 네. 잠깐 보류를 해두는 게 좋고 네. 보유자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좀 관망하면서 전략을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규로 집행하는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새로 접근하기가 좀 두려운 그런 시장의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반영하셔서 채권 투자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